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 청년학회 7번째 세션 방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7번째 세션 주제는 청년 정치 주체화의 계기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중앙대학교 사회학과에 있는 신진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7번째 세션에서는 두 분의 발표자 그리고 각각의 발표에 대해서 한 분씩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발표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께서는 그 안태현 씨이십니다.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태현 씨의 발표에 대해서는 윤형중 씨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윤형중 씨께서는 현재 정책 연구자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발표 안태현 선생님께 이걸 넘기겠습니다. 넘기기 전에 먼저 오늘 세션에 관해서 간단하게 추가적인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영상으로 보시고 계실 텐데요. 오늘 세션의 자료집은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청년학회의 모든 세션은 문자 통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haretyping.com으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 청년학회 행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방역 지침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발표자 안태현 씨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발표 시작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본인 소개해 주시고 시작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사회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안태원이라고 하고요. 청년 세대 담론과 청년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는 세대 담론과 청년의 정치 세력화라는 주제로 특히 세대의식, 균열구조, 교차성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발표문을 준비를 했고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정치에서 세대가 가장 중요한 집단 범주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청년 세대가 가장 중심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세대 담론들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고 특히 청년 외의 세대를 지칭하는 표현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런 표현들은 청년 세대와 대립하는 존재 또는 청년 세대를 착취하는 존재로 등장함으로써 여전히 청년 세대 담론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 영역에서의 청년 세대 담론은 청년들을 특정한 정치적 세대로 형성해 내기 위한 정치 세력화의 작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을 정치적 주체로 호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개화기 이래부터 청년을 주체로 호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오늘날 널리 유통되는 청년 세대 담론들 속의 청년의 모습은 과거의 학생 운동과 같은 엘리트 운동가 또는 지식인 집단이 아니라 어떤 해결해야 할 난제, 그러니까 청년 자체가 문제가 되어버린 상황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청년들이 스스로 활발한 정치 참여를 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다는 목소리가 공존을 하고 있는데 전자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이제 후자도 청년들을 지지층으로 얻기 위한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어떤 행위라는 점에서 둘 다 정치 세력화의 기획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한국 제도권 정치의 양대 세력인 보수 진영과 민주 진영이 각각 청년 세대에 대한 담론들을 생산하면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경합 상황이 공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느 한쪽이 청년 세대를 자신들의 지지층으로 세력화하고 있지 못하다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기획이 조금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토록 세대 변수가 이제 정치에서 중요해졌다면 그리고 주요 정치 세력들이 청년의 정치적 주체화 기획을 계속해서 밀어붙여 왔다면 왜 아직까지도 성과가 나지 않는가? 도대체 청년의 정치 세력화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라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데요. 저의 발표는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을 해서 그 단서를 탐색하는 데 나름대로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적 청년 세대 담론들이 어떤 지형 안에서 형성되어 있으며 그 한계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세대 사회학의 창시자인 마나임의 세대 형성에 관한 이론,
그 다음으로 사회균열과 정당 체제에 관한 립셋과 로칸의 분석 모델을 경유해서 마지막으로 이 두 이론 모형의 도움을 받아서 세대 담론과 청년의 정치 세력화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고 이 청년 정치 세력화의 가능성을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치적 청년 세대 담론, 한국의 정치적 청년 세대 담론들이 어떤 구도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건데요. 특히 이 두 세력, 보수 세력과 민주 세력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 두 세력이 단순히 정당 체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정당들과 이제 느슨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언론과 뭐 시민사회 단체들도 있고요, 이익 단체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각각 세력이라고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민주 세력 같은 경우는 청년들을 자신의 핵심적인 예비 지지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적 정치 성향을 잠재우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발현시키지 않는 어떤 탈정치화된 집단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주 세력의 청년 세대 담론은 촛불 세대와 같이 진보적인 청년들을 향한 예찬 또는 희망, 그런 경향이 한쪽에 있고, 반대로 탈정치화된 청년에 대한 비판이나 절망의 담론이 또 다른 쪽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청년 세대의 주요한 적은 5060 세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현재의 50대라고 표현하기 힘들지만 이제 관용적으로 5060 세대라고 지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노인 세대라고 그냥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산업화 세대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면 보수 세력에게는 보수 세력도 역시 청년을 진보층의 어떤 예비 지지층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지지가 어떤 미성숙 또는 비합리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또한 그 민주 세력의 생각과는 달리 의외로 청년들은 보수적인 면도 있다, 이런 담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도 이제 중요하게 떠오른 이제 86세대가 청년 세대를 착취하는 청년 세대의 적이다라고 설정을 하는 게 보수 세력의 청년 담론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양대 세력의 청년 세대 담론을 살펴보면은 실상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큰 구도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이 가장 우선적으로 세대 간 착취 또는 세대 간 경쟁이라는 구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수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 경쟁 상대를 86세대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민주 세력 같은 경우는 86 이전 세대, 5060 세대로 일단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세대 간 착취와 대결의 관계는 이제 2007년 88만 원 세대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보수 세력과 민주 세력 모두 방향성은 다르지만 세대 간 착취 구도가 청년들이 처한 문제 상황이라고 해석했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정치 세력화의 방향으로 세대 간 대결을 제시했습니다. 이 88만 원 세대부터 그 표지에서부터 나타나는 20대와 토익책을 덮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짱돌을 들어라 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굉장히 20대에 대한 정치 세력화를 시도한 책이었고, 그 흐름이 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화된 세대 간 불평등 또는 세대 간 착취의 모델은 좀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세대 간이 아니라 세대 내에서 심화되어 왔다는 경험적 연구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는 곧 청년 세대의 내부의 계급적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페미니즘 관점을 채택한 연구자들은 한국의 청년 세대 담론이 어떤 젠더 관점과 섹슈얼리티 관점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치권과 언론에서 그려지는 청년의 위기라는 것이 주로 청년 남성이 근대적인 정상가족 체제 하에서 수행해야 할 결혼, 출산, 그리고 가정 부양과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위기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호명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청년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정치 참여 활동들은 청년들의 불만으로 다뤄지지 않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대 간 착취와 대결이라는 청년 세대 담론의 기본 구도가 청년층의 이질성과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실제 청년들의 공감을 사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이 정치 세력화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평가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평가의 기준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민주 세력에서는 86세대를 정치적 세대의 대표적인 예시로 삼으면서 이 86세대와 다른 점들에 대해서는 정치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한국의 세대 담론 지형이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청년 상을 내세워 청년의 정치 세력화를 꾀하는 경쟁의 장이지만, 동시에 양 세력의 담론이 무리한 세대 간 착취, 대결 구도의 설정, 그리고 청년의 정치성을 평가하는 기준의 자의성이라는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오늘 이 세대와 정치 세력화에 관련된 두 가지 핵심적인 이론들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세대 사회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카를 마나임의 세대 형성의 과정을 카를 마나임이 세대 형성의 과정을 이론화한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나임은 세대 형성의 과정을 세대 위치, 실제 세대, 그리고 세대 단위라는 세 가지 층위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세대 위치 같은 경우는 동일한 문화권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생한 코호트를 말하고, 아직 같은 세대라는 집단 의식을 가지지 못한 어떤 필요 조건, 개연성 정도의 위치만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위치에 놓인 사람들이 공동 운명, 결정적인 역사적 변동을 함께 경험하면서 이런 공동 운명에 능동적, 수동적으로 관여하는 과정에서 세대 의식이 형성된 실제 세대로 발전하게 되고, 또한 실제 세대가 역사적 자극에 대한 반응을 달리하면서 그중 강한 연대감을 바탕으로 사회 변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몇 개의 세대 단위들로 분화되게 된다는 것이 마나임 이론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러한 세대 이론을 이해하는 데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말 그대로 세대 위치가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겪으면 자동적으로 실제 세대 및 세대 단위로 발전한다는 객관주의적 접근이 있고, 반대로 이제 이 개념 틀을 기본적으로 재해석하여 어떤 특정 세대 단위가 세대 의식을 발명하고 그것이 일군의 출생 코드들에 수용됨으로써 정체성과 세대가 형성된다는 주관주의적 입장이 그것입니다. 이 연구자들은 이 두 가지 입장을 적절히 종합해서 고려할 것을 주문하고 있고, 이 두 가지를 각각 좀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면은, 객관주의적 접근 같은 경우에는 세대 위치, 실제 세대, 세대 단위 순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주관주의적 접근에서는 반대로 세대 단위라는 소집단들의 적극적인 정치적 구성 노동, 그걸 통해서 형성된 세대 의식을 갖춘 실제 세대, 그리고 그런 실제 세대의 형성을 바탕으로 해서 같은 시기에 출생한 사람들을 묶는 어떤 범주의 인식, 즉 세대 위치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는 이 이런 반대 역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이 하나가 맞는 것이 아니라 이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이고 동시적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세대 형성 과정은 단지 세대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관심을 갖는 기성 정치와 기성 언론에서 생산하는 청년 세대 담론과 청년의 정치 세력화의 관련성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립셋과 로칸의 균열 구조와 정당 체계의 모델입니다. 이 립셋과 로칸은 서유럽 국가들의 정당 체계가 민주국가 건설 과정에서 형성된 균열 구조의 반영이었으며, 이러한 균열 구조의 차이가 각 정당 체계들의 차이를 낳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균열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분할 또는 갈등이 아닙니다. 분할은 단순히 사회 내에 서로 다른 속성들을 가진 개인들이 분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질 수 있지만 이 갈등이 거시적이고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만 균열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세대를 예시로 설명을 하면, 당연히 한국 사회엔 여러 출생 코호트들로 분할되어 있지만, 이런 코호트들이 각 분야에서 갈등을 일으키되 이것이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을지, 즉 균열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균열 형성의 과정 같은 경우에도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사회구조적 분할이 존재하고, 그러한 사회구조적 분할에 따라서 집단적 의식과 정체성이 형성이 되며, 또 그것을 반영해서 정당과 정당 체계가 형성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일방향적 과정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고, 그런 의미에서 또 한 번 역방향의 역방향의 이해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과 정당 체계가 먼저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동원을 하고, 그를 통해서 형성된 집단적 의식을 바탕으로 사회구조적 분할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명확해지고, 그러한 분할이 견고화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정당과 정당 체계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차원의 정치 체계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실의 정치 지형에서 제도권 정당과 사회운동 세력, 언론 등이 어느 정도의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런 조직적 정치적 행위의 주체로서 정당이 아닌 언론이나 사회운동 세력의 역할도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살펴본 두 가지 이론이 형태적 유사성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 집단 의식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정치적 집단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관해 다룬다는 점이 같고요. 또한 대략적인 개연성을 제공하는 기초적 조건의 존재, 그리고 집단 의식의 형성된 집단 의식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한 정체성 구성 노동을 수행하는 집단 내 소집단, 이런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을 결합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기초적 조건에서부터 집단 의식과 그 집단 의식을 반영한 소집단들이 형성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방향의 접근도 가능하다는 것. 그러니까 우선 소집단들이 형성이 되고 우선 그런 적극적인 정체성 구성 노동을 수행하는 소집단들이 있고 그들의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집단 의식이 형성되며 그걸 통해서 비로소 이제 사회구조적 분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라는 이 역방향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여기까지 살펴본 후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현재 한국에서 청년 정치 세력화를 위한 어떤 담론적 실천을 수행하는 그런 주체들 중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진 것을 이제 크게 봤을 때 보수 민주의 정당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양편으로 나뉜 정치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담론을 통해서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정체성의 기반은 이 세대 간 착취 및 갈등 구조라는 것을 아까 살펴봤는데요. 현재 한국의 양당 체제가 물론 세대의 분화를 기반으로 한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살펴봤듯이 역방향의 동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정치 세력화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세대를 포함한 어떤 집단의 형성 과정이 정치적 행위자의 능동적 구성 노동으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어느 쪽으로든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어떤 한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정당들이 집단 의식을 형성하고 그걸 통해서 정치 세력화를 하려는 시도에 비해서 어떤 그 시도가 객관적인 조건과 잘 조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립셋과 로칸의 이론에서 좀 추가적인 분석 모델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립셋과 로칸의 모델에서는 그 민족국가 건설 과정에서의 서유럽 정당 체계 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7개의 행위자 집단들 간의 동맹과 대립이라는 설명을 제시를 합니다. 예컨대 이제 지방의 지주 집단과 도시의 산업가 집단 간의 대립, 또는 뭐 민족 건설 과정에서 중앙 집권화를 시도하는 중심부 엘리트 집단과 중앙 통제에 반대하는 주변부 집단 간의 대립, 이렇게 하나의 대립만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 대립에 속한 행위자들이 서로 동맹을 맺으면서 이합 집산을 통해서 어떤 정체성을 집단 의식을 형성하고 그게 정당 체제로 반영되었다, 이런 식의 설명인 건데요. 세대 구성의 정치학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청년 세대 또는 그 내부의 소집단들이 사회 구조 속에 다른 분할된 집단들과 어떠한 대립 관계를 맺으며 이합 집산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층 내부의 분산이 굉장히 큰 상태라는 것을 고려하면 청년층이 둘 이상으로 쪼개져서 각기 다른 동맹 관계를 맺으며 정치 세력화되는 양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청년의 정치 세력화란 청년층 전체가 통합된 하나의 정치적 집단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가치 및 이념 그리고 특별한 친화성을 갖고 결합된 청년 내의 하위 집단들이 각각 정치 세력화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목하고자 하는 예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프레카리아트 청년이라는 정체성과 영영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프레카리아트 청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청년 유니온의 활동과 연관성을 찾는 선행 연구들이 존재하는데요. 청년층의 경제적 현실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88만 원 세대론과 유사하지만 단순한 세대 간 착취 모델이 아니라 노동운동과의 독특한 결합 방식을 통해 계급균열과의 교차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또한 영영 페미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 살인 사건과 같은 결정적인 공동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세대로서 해석할 부분이 있지만 역시 이것 역시도 단순한 세대 간 대립 구조로 당연히 해석되지 않고 페미니즘 관점과의 교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처럼 이 청년층의 하위 집단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회의 다른 하위 집단들과 동맹 관계를 맺는 형태가 오늘날 가능한 정치 세력화 형태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청년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 세력화가 과연 청년의 정치 세력화인가라고 질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교차성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세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 범주들은 이질적이고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러한 교차성이라는 관점은 하나의 요인을 우선시하거나 어떤 여러 범주들이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범주들이 각 정체성들의 다양한 측면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때로는 서로 합쳐지고 억압되거나 주변화되고 또는 특권적이거나 유력의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을 생산하기도 하면서 얽혀있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세대에 대해서도 프레카리아트 청년의 불안정 노동자로서의 정체성과 청년으로서의 정체성이 단순히 더해진 것이 아니라 또 단순히 더해진 것도 아니고 단순히 분리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 프레카리아트 청년에서 청년 정체성을 분리하고 또 정규직 청년에서 청년 정체성을 분리하고 이런 식으로 모아서 하나의 거대한 청년 정치 세력화를 하겠다 이런 식의 접근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남아 있는 질문은 이제 그렇게 형성된 각 하위 집단들이 어떻게 연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각 집단들은 어떻게 지금 나왔던 두 가지 예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어떤 정치 세력화들이 가능할 것인지 또 그러한 정치 세력화들 간의 연대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아직 남아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태현 선생님 발표 잘 들었고요. 예, 세대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주제라는 것을 저희한테 또 일깨워준 그런 좋은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대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또 세대가 어떻게 견고하게 구조화되는지, 세대 간의 갈등 관계, 불평등 관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청년들 자신뿐만 아니라 정당들과 또 사회운동가, 언론과 그런 다양한 집단들이 청년이라고 하는 그 집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복잡하게 서로 경쟁하고 관계를 한다라는 그런 점을 부각을 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책연구자 윤형중 선생님께서 지정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지금 채팅란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따가 발표를 다 듣고 지정 토론까지 들은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윤영중 선생님께서는 미리 토론 내용을 영상으로 담아주셨습니다. 현재 실시간 라이브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상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서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 윤형중이라고 합니다. 직접 토론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일단 바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현 선생님의 발제에 이은 저의 토론의 주제는 안태현 선생님이 발표한 세대 간 착취와 대결 담론에 대한 이제 비판적 접근을 하셨잖아요. 그 비판적 접근이 어떤 의미와 한계를 가지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저의 이제 좀 문제 의식인 왜 청년 의제는 지속적으로 비주류화 되는가, 왜 주류화에 실패하는가에 대한 이제 얘기와 안태현 선생님의 발제와 결부시켜서 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청년 의제가 지속적으로 왜 비주류화 되는지를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학자금 대출이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 대출 금리가 7.8%로 정점을 찍었었는데요. 2008년의 경우에는 저 역시 대학생이었고, 그리고 저도 7.8%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당사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도 이 7.8%의 금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 나도 매달 당시에는 그 취업 후 상환제도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매달 이자를 한 15만 원 정도 그 이전에 받은 대출까지 합쳐서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당시에 이 이슈는 어느 그 언론의 기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런 이제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나중에 그 좀 불거지고 또 문제가 해결된 거는 굉장히 2011년 이후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결됐는지의 과정을 또 살펴보면은 이제 그 당사자 집단의 문제 제기로서 의제가 제기가 되고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등록금 반값 등록금이라는 이슈에 파생돼 가지고 그 이제 정부가 그 문제를 다루고 또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또 실행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의제가 이제 다뤄졌거든요. 그 당시에 이 상황들을 보면서 프레카리어트 청년이라는 이제 당사자 집단이 그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나중에는 좀 해보기도 했고 하지만 그런 생각의 또 한편에서는 그 청년과 관련된 의제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당사자 집단 또 구체적인 범주의 집단들이 정치 세력화하는 것으로 모든 의제들이 잘 다뤄질 수 있을까? 주류화되고 또 그 정부가 가진 그런 재정이나 아니면 국회가 가진 법제도를 만드는 그런 권한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또 정책을 낼 수 있을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조금 회의적인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이 저희 발제문을 읽었는데요. 일단 저도 기본적으로 그 이제 안태현 선생 발제도 잘 봤고 그 이전에 이제 김성기 선생님이 쓴 청년파리 정치 라는 얘기에도 기본적으로는 그 적극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태까지 제기된 청년 세대 담론이라는 것이 실상은 청년 세대들이 주체적으로 정치 세력화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 아니라 양대 정치 세력이 그 이제 청년의 적을 서로 적대하는 이제 정치적인 상대편을 상정하면서 이제 청년들을 호명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도구적인 성격으로 정치적으로 활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청년 정치가 소비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된 청년 정치의 결과는 무엇이냐, 남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었을 때 굉장히 허무해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점에 기본적으로 좀 동의를 하면서도 이 발제자의 해석에 좀 나름의 한계도 좀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그 세대 전체를 이제 그 세대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정책 의제에 있어서 핵심 변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지금 뭐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용돈연금밖에 안 된다. 지금 정도로 납입해봤자 나중에 그 우리의 소득 안정에는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혁을 한다. 소득 대체율을 올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개혁을 한다면은 연금의 적립금이 빠른 속도로 고갈돼서 미래 세대에게는 국민연금이 거의 이제 소용이 없는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 적립금이 빠르게 고갈되는 것을 걱정되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또 올린다라고 한다면은 또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또 국민연금의 보완제라고 볼 수 있는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연금도 세대 간의 이해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의제인데요. 기초연금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냐면요. 선거 때마다 주요 정치 세력 혹은 주요 후보들이 기초연금을 얼마로 올리겠다는 걸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년 단위 혹은 4년 단위로 기초연금 금액은 그리고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금액도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러는 이유가 있겠죠. 선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들이 굉장히 중요한 유권자층이니까. 그래서 지금의 수급 자격과 규모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의 소요 재원은 2020년도 지금 올해죠. 13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처음 도입된 2008년도에 비해서 6배가 넘는 금액이거든요. 이게 10년 뒤에는 32조 원, 또 20년 뒤에는 61조 원, 30년 뒤에는 기초연금이라는 단일 정책만으로 100조 원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세대 간의 이해가 엇갈리는 그런 정책들이 있고 이런 여러 정책들에서 세대 간 이해가 균형되게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저는 좀 제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내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은 되게 비일비재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연공 서열했다는 호봉제가 아직까지도 많은 그 기업들에 적용이 되고 있고, 또 이런 호봉제나 이런 것들은 초과 근무나 휴일 근무 수당을 산정할 때도 반영되고 있거든요. 또 이제 퇴직급여의 산정 방식도 그 퇴직 직전의 월소득의 근무연수를 곱한 게 퇴직급여이기 때문에 그 한 근무 연수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서 퇴직급여가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많게는 10배까지도 충분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또 장기 근속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희비는 굉장히 엇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과연 그 중요한 만큼 시대가 바뀌는 만큼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당수의 이제 정책 의제들이 꼭 이제 그 세대 전반의 이슈라기보다는 세대 내 일부 집단의 의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 세대 내 구체적인 범주 집단이 자발적으로 의제를 제기하고 정치적 세력화를 하는 게 바람직하긴 하겠죠. 근데 바람직하지만 또 굉장히 쉬운 일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많은 정책들이 그 세대 간 착취나 대결의 구도가 분명히 있거나 아니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강가해서는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범주와의 시도는 사실 불완전하잖아요. 범주 내에 균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주 간의 차이를 또 무시해서는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범주와의 불안정성도 인정하면서 또 범주 간의 차이도 그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하는 게 이 청년 세대 담론을 보는 균형적인 시각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논의를 좀 종합해서 결국에는 이제 청년과 관련된 의제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주류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주류화가 돼서 법령을 만들고 재정을 사용하는 그런 공적인 권한이 이런 의제들을 해결하는 데 적정한 수준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동안 이 이제 발제문에서도 다뤄졌던 그 이제 프레카리아트 청년의 정치 세력화로 평가받은 이제 청년 유니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강남역 사건 이후로 이제 그 정치 세력화가 되고 있는 영명 페미니스트라든지 이런 그 정치 세력화의 이제 그런 움직임들도 굉장히 평가할 만한 일이지만, 저는 이 평가의 차원을 조금 더 넓혀야 한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민사회단체의 조직과 운동 차원에서 접근하고 평가를 하는 일이 잦았는데, 이제는 기존 정당 체계, 그리고 국회의 구성, 정부의 구성에서도 이런 이제 그런 청년 정치, 특히 다양한 범주의 청년 정치의 세력화가 되어 있는가, 그게 또 좀 평가의 요소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제문에서 언급이 된 립센과 로칸의 이제 그 균열 구조, 균열 이론에 대한 그 얘기에서 그 발제문에 이제 사회 구조적 분할이 어떻게 정당 체계에 반영이 되는지에 대한 그 서로 상호적인 영향에 대해서 그 나와 있는데요. 저는 한국의 경우에는 그 이 사회 구조적인 분할은 분명하고, 또 그 분할에 의한 나름의 집단 의식도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제 그 정당과 정당 체계, 그 이를 반영하는 정당과 정당 체계가 상당히 부재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게 서로 상호적인 영향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미 일방향의 영향도 완결되지 않다 보니까 상호적인 영향을 주고받기에는 한국 사회의 정치 구조가 아직 거기에 좀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정 토론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안태환 선생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대 담론이 정치적으로 도구화되거나 세대 간의 갈등 같은 것들이 뭔가 어떤 고착된 것으로 이해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공유하시면서도, 또한 세대 간의 어떤 구조적인 위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더 간과하지 않고 봐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발표와 토론은 여기서 일단은 일단락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또 추가적인 우리 채팅란에 적어주신 여러 질문이나 의견 같은 것들 끝나고 나서 종합 토론에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우희 선생님께서 한국 청년들의 사회 운동과 교육 경험에 대해서 비판 교육학 관점에서 심층 면접 연구를 하신 그런 결과를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기 발표 내용에 보면 옥스퍼드 대학에서 석사 논문 작성하셨던 그 내용에 기반해서 지금 발표를 해주시는 것이죠. 예. 그러면 발표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끝난 다음에 우리 교육사회학 연구자로서 지금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 박용준 선생님께서 지정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우희 선생님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우희라고 합니다. 이번에 한국 청년들의 사회운동과 교육 경험, 억압의 교육을 넘는 가능성과 주체성의 탐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이런 목차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지금 발표하게 된 내용은 아까 소개받은 대로 제 석사 논문에서 약간의 스핀오프를 하게 된 건데요. 논의사항 부분이 완전히 새롭게 들어가서 아직 좀 work in progress고 부족한 점이 많아서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논문은 Learning to Resist and Exploration of How Korean Youth Activists Educational Experiences Shape Their Activist Journeys라는 제목으로 한국 청년들의 교육 경험이 그들의 사회운동 여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탐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데이터는 이 연구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 연구를 제가 한국어로 발표한 적이 처음이 없었고 한국에서 학회에 나온 것도 처음이라서 한국어로 발표하는 것과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빡셀 줄 몰랐는데 여러모로 걱정이 많아서 본 발표문하고 실제 발표는 가급적 인용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청년들의 사회운동과 교육 경험을 이해할 이론적인 틀로 크리티컬 페다고지를 가져왔는데요. 한국에서는 비판적 교육학이라는 이름으로 비판적 페다고지나 비판적 교수법이라는 이름으로도 번역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대가인 파울로 프레이의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페다고지라는 책을 기반으로 몇 가지 중점들만 좀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프레이는 학생이 수동적으로 지식을 전달받는 방식을 은행 예금식 교육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은행 예금식 교육 형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은행 예금식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프레이리는 문제 제기식 교육을 제시합니다. 문제 제기식 교육에서는 학생과 교사가 일방적인 지식 전달을 기반으로 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탈권위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즉, 현실과 동떨어진 지식을 수동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사회적 삶, 그리고 일상 경험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기반으로 교육자와 학습자가 비판력을 가지고 공동으로 탐구하는 그런 역할을 갖게 됩니다. 프레이는 이러한 문제 제기식 교육을 꿈꾸고 자신의 교육 실천에서도 녹아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판적 의식, critical consciousness라고 부르는 개념도 소개하고 싶은데요. 비판적 의식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현실과 이를 형성하는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 실천 행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찰과 행동의 그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적 이해랑 부조리한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실천을 통해서 비판적 의식을 갖게 된다고 본 것입니다. 지루와 같은 비판적 교육학자들은 이렇게 비판적 이 의식의 함양을 통해서 억압받는 자들이 참여하는 시민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자신의 현실을 억압받는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다음 연구 방법은 제 석사 논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참여 대상은 사회 구조적 차별 및 억압에 맞서 활동한 18세에서 29세 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최근 메이어, 위리어, 럽넷하고 테프트 등의 사회학자들이 특정 사회운동에 집중하기보다는 사회운동 참여자들을 다양한 운동에 계속 참여하는 그룹으로 보고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도 이러한 시각을 기반으로 특정 사회 이슈에 국한하지 않고 페미니즘, 성소수자 운동, 노동운동, 장애권 운동 등 다양한 불평등 이슈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또한 클레이가 제시한 액티비스트의 정의에 따라서 사회 정의와 구조적 차별, 불평등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을 위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데이터는 2019년 3월에서 2월 사이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였고요. 연구를 하게 된 여정과 이치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학생 운동가로서 저의 경험이 그 연구에도 녹아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지식을 생산하고 사회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 싸우는 청년들의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며 연구와 활동의 연결 지점을 모색하는 그런 스컬러 액티비스트 연구 활동가로서 연구에 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는 옥스퍼드 대학교 중앙대학 연구윤리회 심의를 거쳤으며 윤리 허가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인터뷰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카테고리인 억압적 교육 경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참여자분들의 발화를 저희가 함께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인터뷰에서 인용문 몇 개를 추려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참여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두 가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용문입니다. 집의 규범에 순응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왔고 교육 과정 속에서 어른들이 시키는 것 잘하고 칭찬받으면 좋아했어. 그래서 딱히 인권이라는 것이나 사회 전체 속에서 나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고등학교 때까지는 주로 입시를 위한 교육을 받았고 주체적인 사고 능력이 길러지는 그런 교육은 아니었던 것 같아. 딱 학벌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벌 안 받고 상 많이 받고 그것만 거의 배웠으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이 참여자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교육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집의 규범에 순응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학벌 사회의 선호를 내재화하고 쫓았던 참여자의 삶이 드러나는데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좀 사회에 순응하는 교육 속에서 인권과 같은 주제나 사회 속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 또는 책임감 등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네, 두 번째 인용문입니다. 저는 주어진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그런 애였고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다는 열망이 진짜 큰 수많은 모범생들 중 하나였어요. 공부 당연히 열심히 했고 잘했죠. 그래서 선생님들 눈에 더 띄었고 눈에 너무 잘 띈 나머지 저에게 고2 때 선도부장이라는 지위를 준 거죠. 선도부장으로서 애들 치마 길이 검사하고 양말 신었는지 검사하고 했는데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강요된 학생다움을 실행하고 수호하는 데 앞장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모범생으로서이다. 선생님 말 잘 듣는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서의 나라는 자의식이 좀 지나치게 발휘된 부분이 아닐까. 지금은 그런 규칙들을 깨부수는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런 부당한 것들을 모르고 나에게 주어진 퀘스트를 처리하는 느낌으로 규칙에 접근을 했을까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존 사회의 구조가 원하는 모범생의 모습을 내재화한 참여자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학교 규칙을 잘 따르고 선도부장으로서 다른 학생들도 규칙을 따르게끔 하셨죠. 이분은 그 과정을 자신에게 주어진 퀘스트를 처리하는 느낌으로 접근했다고 하셨습니다. 즉 자신이 했던 활동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학교의 규칙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인용문인데요. 주위에서 대학에 엄청 가라고 하는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관심사나 적성이나 혹은 내가 원하는 비전 이런 것보다는 일단 대학에 가는 게 먼저 중요한 분위기가 몹시 압박적이었고 강요한다고 느껴졌는데 학교에 있을 때 너무 불안한 게 사실 이런 것, 대학 가는 것 이외의 삶을 안 가르쳐 줘서가 아닐까. 공교육이 갖는 것이 표준적이고 한국 사회에서 공교육으로 학생을 가르쳐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언급들을 하는데 지금 당장 뭘 외우고 시험을 잘 쳐서 대학에 가서 너 알아서 해먹고 살아라. 그게 삶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너무 불안해지는 거죠. 내 앞에 어떤 다양한 삶이 있을지 전혀 가늠을 못하겠고 저는 진짜 전혀 몰랐거든요. 대학에 가면 어떤 삶, 안 가면 어떤 삶이 있는지. 네, 그래서 대학에 가고 뭐 좋은 직장을 잡아라 이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사회에서 기대하는 규범에 맞는 그런 미래를 설계하도록 교육에서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의 규범에 순응하지 않는 사회의 규범적 틀을 벗어난 가능성은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인터뷰 내용 바탕으로 간단히 종합을 해보면 억압적 교육은 주로 고등학교 때 경험과 연관지어서 언급이 많이 되었고요. 수동적으로 사회에 순응하라는 사람이 되라는 압박을 많이 받았고 기존 사회가 용인하는 틀 안에서 성과를 내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사회 구조에 순응하게끔 교육함으로써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미래를 계속적으로 설계해 나가도록 교육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전달받은 지식을 공부하고 사회의 규범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정규 교육은 프레이리가 이야기했던 은행 예금식 교육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비판적 의식을 기르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일부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기를 수 있었던 학생들도 이를 실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비판적 의식 함양인데요. 이번에는 청년들이 어떠한 교육 경험을 통해 비판적 의식을 함양할 수 있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제가 좀 이게 읽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읽었는데 시간상 아쉽지만 인터뷰 내용 인용문을 조금 스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스킵을 하고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참여자분의 제가 가져온 인용문은 혐오를 재생산하는 사회 구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행사를 통해서 비판적 의식을 함양하게 된 경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혐오를 재생산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사회적 구조에 순응하지 않아도 됨 그리고 사회 구조적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을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수동적으로 지식을 전달받고 이를 외워서 시험을 치는 학생의 상에 벗어나서 능동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해나가는 참여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네. 시간상 전체 종합 인터뷰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요. 주로 대학 내에서의 비정규 교육, 동아리나 세미나 등의 활동들을 통해서 비판적 의식을 많이 함양하신 걸로 나타났습니다. 세미나 활동을 통해서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인식 아래 학내외 투쟁에 참여하며 실천 행동을 이어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세미나는 한국 학생운동에서 역사적으로 또 자주 사용되어 온 정치적 사회학 방식인데요. 청년들이 기존 사회 구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해를 쌓는 그런 지식 교류와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 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논의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시간을 잘 못 맞춰서 다는 안 하고 조금
취사 선택을 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부터가 제가 석사 논문에 스피노프를 한 부분이라서 아직 조금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억압의 교육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교육 공간을 통해 보여주는 새로운 교육적 가능성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청년은 세미나를 통해 능동적인 주체로서 공동체적 교육 공간을 형성한다는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이 공간에서 청년들은 어떤 것을 공부할지 함께 정하는 능동적인 학습자가 됩니다. 그리고 토론과 논의를 바탕으로 참여자 모두가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류할 수 있는 탈위계적인 교육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교육 방법은 프레이리가 제시했던 문제 제기식 교육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들의 활동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지식과 비판적인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건 저는 저항의 배움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또 시민 교육과 그의 논의에서 연결지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 시민 교육은 국가에서 원하는 시민상을 재생산하고 문화적, 인종적 타인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또한 풀뿌리 운동 등 다양한 정치적 참여, 사회적 참여의 방법으로 시민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 교육의 한계들을 풀어갈 수 있는 대안을 청년들이 형성하는 비판적 교육의 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 운동의 바탕을 두는 페다고지를 연구할 필요성이 차우드리, 털러 같은 교육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바가 있지만 사회 운동 내에 생성되는 교육을 시민 교육 그리고 민주 시민 교육과 연관지어 이해하는 시도는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교육 공간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시민성을 이해하고 이것이 민주 시민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탐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시간상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신자유주의 하나 정도는 더 할 수 있겠네요. 네, 신자유주의 시대의 청년 및 교육과 연관지어서 현재 제가 참고하고 있는 새로운 교육적 가능성의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견고하게 느껴지는 신자유주의의 구조 속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을 통해서 현실에 개입할 수 있는 능동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현 시대의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체성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상 아쉽지만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 연구 시사점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 참여자들의 젠더, 성적 정체성, 학력, 국적, 경제적 배경 등 다양한 위치에 따른 교육 경험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시민성 임파워먼트 격차, 즉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와 교육 리소스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육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그것과 또 다른 마지막 시사점은 참여자들이 크리티컬 페다고지라는 그 이론적 틀에서 제시된 것보다 공동체 지향적인 비판적 의식을 나타낸 것을 저희 논문을 쓰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크리티컬 페다고지에서 제시한 비판적 의식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강조하는데 제가 조사한 한국 청년 참여자들은 직접적인 자신의 현실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부조리함, 불평등, 차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회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시민성 연구가 이어진다면 다양한 시민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발전적 토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앞에 발표하신 안태현 선생님도 그렇고 지금 김호희 선생님도 우리 코로나 상황에 이 비대면
굉장히 어색하죠. 예, 더 힘들고 또 긴장되기도 하고 저도 강의할 때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색하지 않게 아주 내용을 잘 전달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려요. 지금 아까 이제 참여 발표할 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이 어떤 사회 운동이라든지 새로운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많은 경우에 어떤 조직이라든지 뭐 정책이라든지 어떤 큰 이슈를 가지고 정부 당국자들하고 어떻게 이게 관계가 형성이 되는지 이런 큰 모습만 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큰 그림을 그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뭘 경험하고 뭘 느끼고 뭘 열망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지금 발표해 주신 내용에서 실제 이 억압의 교육을 어떻게 경험을 했는지 또 거기에서 또 넘어서는 가능성들이 어떤 계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능했는지 생생하게 잘 전달을 해주셔서 매우 유익한 그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발표에 대해서 우리 박영준 선생님께서 제가 토론문을 간략히 봤는데요. 억압의 교육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능성 또 그리고 새로운 주체성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논점에 대해서 지성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박용준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이제 영국에 있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교육사회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부산에 있는 인디고 서원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이제 지적할 수 있고 또 질문을 남기면서 제 발제는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우희 선생님 발제는 이제 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이제 논의하는데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 의식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파울로 프레이리의 교육학을 이제 이론적 토대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교육이란 결국 사회 현실과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희망과 해방을 모색하는 활동, 뭐 이제 프레이리의 용어를 빌리자면 이제 프락시스의 활동으로 이해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치, 경제, 문화 등과 아주 긴밀한 연관 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맥락과 이제 기제들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한국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인 청소년들 또 청년들에게 문제를 하나 지적해 보라고 하면 아마 그 목록은 진짜 한없이 나열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김우희 선생님의 발표는 이제 하나의 어떤 가능성으로 제시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동아리나 세미나 형식을 통한 이제 소위 이제 한국 교육 제도권 교육 내에서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비교과 영역에 해당하는 활동을 통해서 비판적 의식을 함량하고 또 능동적인 시민 교육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활동들은 이제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있어 온 활동입니다. 물론 이제 대한민국 시민 교육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국가 주도의 국민 의식 교육이 이제 그 뿌리일 테고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제가 아는 한 근래의 청소년 또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만들고 진행하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비판적인 교육 공간은 아주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교과서에서도 이제 모범적인 활동 사례로 제시된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자발적인 청소년 토론 모임인 청세라고 공익 법인으로 지금 현재는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청소년 세계와 소통하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 청소년 토론 모임의 경우에도 이미 10년 넘게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방금 발표에 말씀하셨던 그 동아리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활동을 주도하고 또 참여한 학생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비판적 페다고지 방금 발표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정말 스스로 체득한 시민이자 또 공동체 일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런 시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러한 활동을 하는 학생들 또 청소년 청년들 역시 입시, 학벌, 취업이라고 하는 문턱 앞에서 이제 좌절을 경험하는 겁니다. 소위 고꾸라진다는 거죠. 한국의 제도권 교육에서 제시됐던 새로운 시도들, 예를 들면 창의인성 교육도 있었고요, 민주시민 교육도 있었고요, 시범학교를 50개 정도를 지정해서 경기도 교육청 등에서 했던 시도들은 사실은 이 대학 입시 혹은 입시 전징이라고 하는 그 성벽 앞에서 본래의 취지는 좀 탈색된 채로 앙상하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제 제도권 교육 내에서 여전히 비주류
혹은 비교과 등의 이름으로 이런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나 세미나 형식의 교육이 갖는 그런 허약함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프레이리가 말했던 그런 대화, 토론, 내러티브, 저 또한 이제 교육사회학을 전공한 사람 중에 하나로서 이것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또 중요한지를 공감하면서도 이것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특수하게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교육열이 높은 이곳에서 그 제도권 교육이 이것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함께 고민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야만 이 억압과 불평등을 넘어서는 소위 뭐 인간 해방, 사랑, 비판적 의식, 또 이를 바탕으로 한 성차별 연대라고 하는 그런 궁극의 목표가 좀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문제점을 한번 첫 번째로 지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발표에서는 사실 시간 계상 많이 말씀하시지 못한 부분인데 바로 주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해당 연구가 결국은 그 주체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만든 결과물을 논문으로 만든 것이겠죠. 이제 한국의 지배적인 규범과 문화에 대한 대한민국 청소년들 혹은 청년들의 그 사회 참여의 태도를 어떤 말로 묘사할 수 있을까요? 뭐 여기 발제문에 나오는 그런 침묵 혹은 순응 이런 말들이 과연 정확한 묘사일지 한번 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조적인 불평등과 억압에 맞선 한국 청년들의 저항 운동이 갖는 그런 힘은 이미 대한민국 최소한 민주화의 역사가 증명한 그런 바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민주화의 운동을 넘어서서 아까 우리 안태현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이제 86세대 이제 그러한 민주화 운동의 세력을 넘어서는 이제 노동운동, 소수자 운동, 혹은 문화 다양성 운동, 뭐 페미니즘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등의 운동의 주체들을 다양한 대상으로 이제 해당 연구가 이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 전체가 그럼 어떤 방향성을 공유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모범생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만 선생님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심지어 요즘은 반장도 선생님이 지정해 주는 대로 뽑는 그런 교실 현장에서 또 이러한 단어가 표상하는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어떤 이상향 혹은 정상성이라고 하는 그런 틀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이제 그런 시도가 좀 우선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서 해당 연구가 주장하는 이제 그 비판적 의식이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을 위한 비판적 의식이고 무엇을 향한 그런 비판인지를 좀 물어봐야 되지 않, 또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보자면 이에 대립하는 두 입장,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입장, 또 그것을 반대하는 뭐 청년연대, 제각기 그 단체에서 공부하고 토론하고 목소리를 내는 그런 집단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수기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런 이름 하에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하는 그런 공론장이 설령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이 발제문이 주장하는 브레이리식의 그런 비판적 의식 교육이 과연 그 목표를 다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혹은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첨예한 그런 토론, 또 다양성에 대한 포용적인 인식,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이 함량해야 되는 자질 혹은 역량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것이죠. 오직 이 비판적인 사유 혹은 비판적인 인식을 목표로 하는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거대한 어떤 교육의 논의 안에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림이 좀 그려져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억압의 교육을 넘어서려는 이런 새로운 주체들의 시도는 결국 이제 능동적인 그런 민주시민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재와 권위주의 또 이제 그걸 지나서 지금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만 어떤 학자에 따르면 하향식 민주주의, 그러니까 탑다운 그런 민주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민주적인 주체가 과연 어떤 모습이고 또 민주적인 체제는 어떤 모습일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어진 광장의 촛불 또 탄핵을 넘어서서 그런 경합하는 가치들 속에서 어떤 사회를 우리가 과연 그려나가야만 하는 것이냐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한 이제 고민이 없이 비판적 의식이라고 하는 그 말은 실은 오늘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지금 이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역량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이미 또 이러한 억압적인 교육의 틀 속에서도 오히려 그 억압이 가져다준 긍정적인 반대급부 효과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비판 의식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 또한 현장 연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질서와 구조에 대한 그런 모색이 없는
대화 토론은 사실 프레이리가 말했던 그런 사회적인 변혁에 도달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영준 선생님 발표 저희 지정 토론 잘 들었었고요. 지금 김우희 선생님께서 발표해주신 그 내용을 지금 훨씬 더 풍성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저희 채팅란에 여러 질문해주신 것들을 논의하면서 같이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응답을 먼저 의견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지정 토론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발표자들께서 반응을 해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채팅란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답변을 하시면서 아까 뭐 시간상의 이유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못하셨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말씀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수호 씨께서 그 안태현 선생님에 대해서 그 발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세대 갈등 양상 자체는 구조적이거나 장기적이지 않고 변화할 수 있지만 세대 간 차이로 다뤄지는 이슈들, 그 이슈들은 사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관련되는 그런 균열에 관련된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그 윤영중 선생님 토론해주신 내용과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균열의 형성에 대한 거인 것 같습니다. 조시 킴 선생님께서 의견을 주셨어요. 청년층에 대한 정체성 구성 노동을 청년 당사자 정치적 주체 외에도 기성 정치 주체 말씀하신 정당들 그것이 더 나아가서 또 국제 자본 미디어인데까지 다양한 행위자가 동시에 여기에 개입이 되기 때문에 청년들의 집단의식 형성이 폭넓게 구성이 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아닐지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소 씨께서도 유사한 의견을 주셨어요. 청년 세대 내에서도 소득 격차 등 여러 가지 이제 격차가 내재한 상황에서 청년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적인 축에서 단일한 정치 세력 내지는 집단을 구성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 세대라는 그 이슈 자체의 구조적인 성격에 대해서 의견 주시고 그 다음에 청년층이 하나의 세대적 주체로서 집단화되거나 정치 세력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윤영중 연구원님이 이제 지정 토론해주신 내용이랑도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세대 차이나 또는 세대라는 어떤 범주에 사회적인 기능 뭐 그거 실제로 드러나는 세대 간의 차이나 갈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뭐 그러한 당연히 세대라는 변수가 의미가 없다면 이렇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얘기를 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제가 강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 단지 세대 어떤 문제가 단지 세대 문제이기만 한 것은 없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에 교차성을 언급하면서 얘기를 했던 그 교차성을 언급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예컨대 이제 윤영준 연구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이 뭐 연금 문제 같은 것이 과연 정말로 세대랑만 관련된 문제인 것인가? 근데 아닐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딱 의제 자체가 이제 경제적인 문제고 계급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한 의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 가지 범주들이 교차되어서 얽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담론의 작용이라는 게 그 중에 어떤 특정한 것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그게 반드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세대를 부각시키는 것이
과연 현재 시점에서 그것이 적절한 정치적 전략인가라는 의문을 좀 제기를 하고 싶었던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균열 구조의 형성에 관한 질문이요. 혹시 그 다시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네. 청년층의 정치 주체가 네. 청년층이 하나의 세대적인 주체로서 정치 세력화하거나 집단화되는 것이 가능한지 또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두 분의 질문이었어요. 네, 사실 이제 그 지점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세대 운동만의 질문은 아니고 또는 뭐 세대 정치만의 질문은 아니고 어떤 종류의 정치든 간에 똑같이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급을 기반으로 한 정치나 뭐 좀 젠더 정치, 페미니즘 정치를 고민할 때도 똑같이 제기되는 질문이었고 실제로 제기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페미니즘에서 교차성이라는 질문이 등장한 것도 그것 때문이었고 과연 여성들 간에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는 와중에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계급 정치 같은 경우에도 여기 립세커 로칸부터가 사실은 그 서유럽의 정당 체계가 그 계급을 대변하는 정당 계급을 반영해서 형성이 됐는데 왜 국가 간에 다르냐? 근데 그건 계급만이 연루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균열들과 같이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계급을 기반으로 한 정당들이라고 해도 국가별로 이제 차이가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그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는 뭐 솔직히 말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그러한 의문들 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개념들을 이제 개념으로서 어떤 교차성을 소개해 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그 문제 의식이 결국 이제 그 어떤 세대라는 정체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과 불평등과 차별 이런 것들이 단지 세대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계급, 젠더 그 외 다른 모든 범주들을 통해서 규정이 된 것이고 또 반대로 세대 역시도 다른 범주들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지점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결국 그 제가 사실 이게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항상 저도 이렇게 어디서 설명을 듣기도 하고 제가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래서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라고 했을 때는 명확한 답을 내리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과연 교차성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각 여러 정치 영역 간의 연대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그냥 단순하게 그런 관점 없이 좀 전략적인 동맹을 맺는 거랑 뭐가 다른 거냐라고 했을 때도 어떤 차이를 쉽게 짚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드리진 못할 것 같지만 그런 문제 의식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게 세대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뭐 말씀을 하신 김에 아까 윤영중 선생님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어떤 의견을 주실 것이 있으시면은 지금 이어서 말씀을 해주신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일단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지만 일단 제가 이제 쓴 발표문에서 좀 놓치고 있던 지점들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두 가지 관점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지만 되게 쓰는 과정에서는 약간 그 조화가 지켜지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윤영준 연구원님의 토론문이 약간 보충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세대라는 범주의 활용이 굉장히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금 문제라든가 이런 지점에 또는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지점에 있어서 특히 세대라는 변수가 도드러지는 의제일 수 있지만 이것들 역시도 단지 세대 문제이기만 할 수는 없다는 점을 꼭 같이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지적해 주신 부분이
청년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 맞다면 어떤 제도 정치를 포함한 여러 영역에서 이 청년들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라는 지점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정치가와 행정가들의 구성이 이제 다양화되어야 한다. 지금은 이제 기성세대에 극단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현실인데 이게 물론 이게 타당한 문제 제기이면서도 동시에 이제 또 한계를 갖는 게 이건 역시도 이건 역시도 이제 페미니즘 진영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죠. 페미니즘계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는데 과연 이제 그 의원들의 비중을 성별에 맞게 딱 하는 게 할당을 하는 게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폐지되어야 하는가 뭐 더 확대되어야 하는가 이런 논쟁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나왔던 얘기가 과연 그 여성 의원을 할당을 하면은 여성들 정말 그 여성 의원들이 단순히 여성이기만 하다고 해서 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로 그러한 것들이 이제 페미니즘 또 교차성 페미니즘의 중요한 이제 논적 중 하나인 그런 생물학적 이분법을 더 강화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지점에서 특히 뭐 트랜스젠더 여성이나 트랜스젠더 여성과 같은 존재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이 두 가지의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청년 의제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청년 의원들이 되면은 정말로 세대 간의 뭐 불평등이라던가 뭐 청년들이 겪는 문제라는 게 해결이 되느냐라는 게 있을 거고 또 이제 그 청년 의원이 정말 모든 지점에서 모든 청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존재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윤영중 연구원님이 물론 말씀해주신 부분은 뭐 정말 물론 그런 점들을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 차원에서 그 구성이 다양화되어야 된다는 점까지 포괄해서 말씀해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당연히 거기에 동의를 하고 동의를 하지만 동시에 이제 또 그런 문제 의식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 단순히 청년이 들어가기만 해서 생물학적인 청년이 들어가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니다라는 지점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으로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김우희 씨 발표에 관한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아까 의견 주셨던 이소 씨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 주셨는데요. 교육 현장에서 교육 주도권을 청소년들이 가져감으로써 또 직접 기획하고 구성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능동적인 교육 공간으로 만드는 것과 또 다른 한편으로 교실을 정치화시키는 것, 청소년들의 정치적인 논의, 정치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킨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바로 이제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발표자 김우희 씨께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은 그것에 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연구를 할 때 이제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쓰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자면 저는 18세에서 29세의 청년들을 주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까지 주로 발현되었던 그런 억압적 교육 경험은 현재 그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경험이 아니라 예전에 자신이 뭐 고등학교, 중학교 뭐 그 고등학교 시절에 교육 경험을 주로 얘기하셨던 거기 때문에 현재 그분들이 청년으로서 교육을 새로 생성해 나가는 경험과는 시간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두 부분에 있어서 대학에 계시는 분들은 대학이 탈정치화되는 것과 연관지어서도 설명을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제가 답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셔서 저도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게 생각이 나는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대학이 탈정치화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학생 운동 그리고 이러한 세미나 같은 교육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에 어떠한 문제 지점들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분들 중 한 분이 참 그때 2016년쯤에 그 여학생회가 한국 대학 사회에서 투표로 없어지는 그러한 활동, 그러한 그 현실 속에서 활동하셨던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다수의 이름으로 또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소수자를 위한 기구가 없어지는 것, 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한 타해정치화되는 대학의 문화, 그리고 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대학의 문화에 맞서서 이분은 대학이라는 그 틀을 넘어선 새로운 운동의 가능성을 그래서 생각하시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 탈정치화된 것에 대한 현실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안에서 바꾸기 위한 활동을 하셨지만, 그러한 틀이 자신이 그리고 다른 소수자들이 인권을 존중하지 못할 때 그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대학 내부에서가 아니라 대학 외에서 다른 대학들과 연대하는 그러한 새로운 활동들을 생각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교육 구조나 현재 그분들이 위치하고 있는 교육 공간에 갇히지 않고 그 너머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예시가 이분의 예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논문을 쓰시면서 또 지금 계속 연구의 길을 가실 예정이시죠, 그죠? 예, 준비를 하시면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더 발전을 시켜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되고요. 그럼 아까 이제 안태현 선생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김우희 선생님께서 이제 이 논의를 이어서 아까 박영준 선생님께서 이 여러 가지 의제들을 굉장히 이렇게 더 깊게 만들어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또 덧붙일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을 이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토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 가능성과 주체성이라는 키워드를 꺼내면서도 여러 가지 이 가능성들과 주체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더 생각할 수 있는 지점들과 부족한 지점들을 많이 공유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해주셨던 질문 중에서 네, 그 교육적 가능성에 관련돼서 제도권 교육 안에 얼마나 이런 비판적 페다고지가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현재 이 비주류, 비교과 활동으로만 이어지는 이런 상황에 대한 네, 그 비판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제도권 교육 안에 자리 잡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이러한 점들도 인지되고 되게 넘기 어려운 벽이라는 점도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또 제도권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틀에 갇히지 않고 상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건 좀 비현실적인 느낌이기도 한데, 제가 아까 발제하면서 그 시민교육과 연관되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친구랑 이렇게 공유를 하다 보니까 친구가 민주시민교육과 왜 연결 짓느냐, 민주시민교육에 시사하는 점을 보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학교가 아닌 넘어서는 그런 비정규 교육의 틀에서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그 청년들만의 시민성을 교육이라는 틀 안에 가져옴으로써 억압하는 것이 아니냐, 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그것이 축소되고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질문들과 함께 그럼 제도권 교육 밖에 저희가 상상을 계속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같이 두 개를 병행해서 하면은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체성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많이 못 드려서 조금 아쉬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대화, 토론을 이어나가야 된다는 거 말씀하신 점에 매우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발제문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한계라는 점도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파울로 프레이리가 그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페다고지를 쓴 다음에 그 페다고지 오브 호프라고 희망의 페다고지라고 한국에 번역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책을 썼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프레이도 이러한 잘 지적해 주신 의식을 바탕으로 희망을 어떤 자신이 그 생각하는 세상의 새로운 이상향으로 제시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계속해서 함께 그 생각을 이어나가고 사실 참여자분들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발제문에 잘 녹여내지 못한 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세상에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그 지금 김훈 씨께서 말씀해주신 것을 이어서 그 박용준 씨한테 잠깐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제가 추가로 하나 제가 또 박용준 씨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졌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그 지정 토론자 중에 박용준 씨라는 성함을 보고 혹시나 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인디고 서원 말씀을 하셔서 네. 제가 생각했던 그분이 맞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정확히 10년 전에 당시 인디고 서원 팀장으로 계셨죠. 네. 맞습니다. 대학원생이셨고 맞습니다. 네. 그때 그 글로벌 휴머니티즈 프로젝트인가 그 가치를 다시 묻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네. 세계를 도시면서 네. 우리에게 어떻게 희망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거를 물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맞습니다. 지그문트 바우만, 한스 요하스 등을 인터뷰하실 때 저하고 네. 면담을 하셨던 그 맞습니다. 기억이 새록새록 다시 났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나왔던 또 책 광고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 지그문트 바우만과 인터뷰를 담은 희망, 살아있는 자의 의무라고 하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선물을 한 적이 있고요. 그 책을 그때 제일 예. 주도하셔서 네. 펴내셨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지금 마지막에 마침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가 그 연구자들로서 현실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인 의식을 또 중요시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어떤 실체적인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같이 묻지 않는다면 굉장히 허망하게 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용준 씨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희망을 보시는지 그것도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오늘 앞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조금 코멘트를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우리 사회자 우리 신진식 선생님께서 갑자기 다른 질문을 하셔가지고 앞에 부분만 잠깐 정리하고 질문하셨던 부분을 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탈정치와 탈제도권 이제 그런 단어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한 20년, 30년 가까이 일종의 대안 교육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과연 이제 교육과 정치라고 하는 영역이 얼마나 밀접하면서도 또 분리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그런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대한교육과 같은 그런 탈정치, 탈제도권의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 교육들이 실제로 제도권 교육에서 많은 균열을 내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촛불혁명 이렇게 혁명이라는 단어를 꽤 근래에 많이 쓰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구조와 제도를 바꾸는 게 될 텐데 과연 얼마나 대한민국 교육의 구조와 제도가 그러면 지난 시간 바뀌었는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것이 제도권의 밖에 있는 어떤 그 변화라기보다는 그 자체를 바꾸는 것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사회자 선생님께서 여쭤보신 대로 그 당시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 하워드 진이라고 하는 미국의 역사학자
우리가 한국 사회에 잘 알려진 노암 촘스키의 뭐 아주 절친한 친구, 절친이기도 하죠. 선생님께서도 그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변화라고 하는 것,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을 주변부의 움직임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결국은 그 주변부의 움직임들이 만들어내는 균열이 향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면 그 코어, 핵심에 있다. 사회 구조와 뼈대를 바꾸지 않고 그 사회가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그 교육이라고 이 대한민국 문제가 너무 많은 이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어 왔지만 과연 그 핵심적인 문제들은 얼마나 바뀌어 왔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꼭 좀 남겨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에 이제 바우만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10년 전에 그 전 세계 한 40여 개국을 같이 우리 팀원들과 다닐 때 신진희 교수님께서 그때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셨었거든요. 이제 그때 만났던 그 영국의 지금은 작고하신 지금은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께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본 질문이 바로 희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희망이 도대체 어디 있냐? 희망이라고 하는 게 눈에 잡히지도 않고 우리가 늘 보는 건 그 정반대의 것인 것 같은데 그 절망을 넘어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여쭤봤고 이제 아주 구체적인 답변은 아까 잠깐 홍보까지 해주신 그 희망 살아있는 자의 의무라는 책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짧게만 정리하자면 그 희망의 반대말이 뭐냐 이렇게 다시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 희망의 반대말을 우리가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해피니스의 반대말은 언해피니스가 되겠죠. 근데 그 당시 인터뷰하던 당시 87이셨던 그 노학자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희망의 반대말이 있다면 의미 없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한 이제 희망한다. 이제 그런 그 라틴어 격언을 인용하시면서 우리가 살아 숨쉰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희망을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할 거고 그게 이제 우리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책 제목을 희망 살아있는 자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붙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단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 청년이라는 키워드일 텐데요. 그 청년은 결국 그 희망을 구현하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논의를 더 풍성하게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윤영중 토론자께서도 여기 채팅란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적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지금 시간상 지금 그 내용은 나중에 더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발표자들께서 상호 교차 토론을 하는 걸로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순서를? 이번에는 김우희 씨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김우희 씨께서 이 안태현 씨 발표에 대해서 의견이나 또 질문 같은 것들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또 안태현 씨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이런 순서가 있는지 몰라서 질문을 이렇게 머릿속에 많이 지금 생각을 좀 덜 해놓긴 했는데요. 발표 너무 좋은 발표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에 교차성 관점을 통한 보충 부분 얘기하실 때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청년의 정치 세력화가 불가능할까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지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교차성 이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또 찾아가신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사실 지금 질문이 머릿속에 매우 정리가 되지 않아서 아주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마지막에 나온 만큼 교차성 관점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좀 더 발전해 나가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으로 교차성의 관점이 이런 지금 갖고 계시는 청년 정치 세력화에 대한 한계들을 어떻게 앞으로 또 더 뭐라 해야 될까요? 발전시켜 나갈지 교차성 이론을 연구의 중점으로 좀 더 가져오실 생각은 있으실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모습일지 이런 것들을
네, 질문하고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사실 토론은 끝없이 이어 가고 싶지만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김은식 발표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보다는 의견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차성을 이제 언급을 한 게 이제 여러 번 오늘 발표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교차성에 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질문을 주신 것처럼 이게 아직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많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뭐 사실 이게 제가 청년 정치 세력화가 불가능한 거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답으로서 또 제시를 했지만 사실 완전히 답이 될 수 있는 이건 사실 답이 아니라 그냥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인식해야 되는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런 점들이 너무 쉽게 간과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특히 이제 결론 부분의 강조를 통해서 교차성이라는 개념을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뭐 이 조건을 인식하면서 이제 앞으로 정치 세력화에 대한 답을 좀 찾아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김우희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저는 특히 이제 의견을 드리면 전 제일 흥미로웠던 부분이 이제 마지막 시사점 부분에서 소개를 해주셨던 한국적인 어떤 특수성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게 자신을 크리티컬 페다고지에서 얘기했던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좀 더 확장시켜서 그냥 자신의 현실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어떤 부조리함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게 이제 어떤 한국적인 맥락의 특수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 발표에서 도입 부분에 나왔던 것처럼 청년 운동이라는 게 예전에는 이제 소위 청년 학생 운동이 어떤 뭐 엘리트적인 운동이었다고 주로 비판적으로 이해가 되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이 어떤 긍정적인 유산으로 작동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현재 운동이 마주치는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예컨대 뭐 대학생들이 왜 노동 운동과 힘을 합쳐야 되고 왜 뭐 성소수자 운동에 참여해야 되고 이런 질문들이 이제 그 질문들이 이제 어쨌든 정말 대학생 당사자로서만 운동에 참여하려는 의식들이 있어서 그런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한국적 맥락의 특수성이 또 꼭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긍정적으로도 유산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짧은 시간 동안에요. 지금 그 윤영중 토론자께서 아까 이제 그 우리 토론을 상호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실시간으로 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 여기 채팅란에 여러 이제 의견을 아까 반응해 주신 것에 대해 써주셔서 그거를 간략하게 지금 전달을 일단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이미 보시기도 했겠지만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요약을 하자면은 아까 안태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의 차이, 세대 문제란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세대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 이거를 당연히 공감을 하신다. 공감을 하시지만 현재 그 여러 가지 정책 의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불균형한 면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청년 세대가 놓여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물론 모든 청년은 당연히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청년 유니온, 민달팽이 등과 같은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그런 청년들의 정치 세력화 이런 문제를 보더라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주거 문제 이런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정책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숙제들이 산적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세대의 이야기, 청년의 이야기를 하면은 세대를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지금 이 여러 가지의 비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세대의 담론이 너무 거친 것이 문제라면은 또한 세대 담론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 역시도 좀 더 섬세해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한 분이 더 의견을 주셨네요. 아까 의견 주셨던 조시킴 선생님께서 청년이라는 말로 좀 더 미 대표 의제를 대표하는 청년이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메인스트리밍 관련된 그런 쟁점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계속 연장해서 더 이야기를 나눌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오늘 이 자리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너무너무 좋은 발표 또 토론해주신 선생님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